군사 사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감독 박정희, 극본 김종필. 구국의 결단이었다. 명백한 쿠데타다. 군사 반란이 정확한 말인데 아니, 역사를 난도질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만세, 월계군 만세. 총알이 날라오니까 앞장서서 쫙 걸었다. 사직생으로. 총알이 날아오는데 5.16의 성공은 사실상 장도영 때문이었다고도. 1인자가 되는 거잖아. 장면 총리는 3일째 숨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일단 목숨은 부지하고 봐야겠다. 결국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지. 목숨 걸면 안 돼.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던 그날, 우리는 그날을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이냐 쿠데타냐, 그 논란은 들어봤지만 그날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국사 공부하는 10대 청소년들, 또 현대사가 궁금한 대학생들, 그 시절을 경험한 기성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강적들에서는 5.16 군사정변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긴박했던 그날로 함께 돌아가 보시죠.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무슨 구체를 할까? 네, 먼저 5.16 군사정변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1961년 5월 16일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또 사회의 혼란을 이유로 제6군단 포병여단,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서요. 청와대를 장악하고 이어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시민들이 잠든 사이에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세상을 바꾸었고요.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을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런데 5.16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쿠데타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왜 정변이라고 하는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거든요. 혁명이 맞는데 하도 저런 양반들이 그러니까 쿠데타도 아니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쿠데타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중간 단어인가? 혁명이 뭐요? 아니 그래서 뭐 사실 군인들이 총 들고 뛰쳐나와서 반란하면 혁명이요? 5.16이 혁명이요. 왜? 그러니까 그런 게 혁명이면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서 혁명을 그렇게 우리 세계만 더 보면 갑수 선생님 머리 깎고 혁명이에요, 그것도 진짜. 그런데 이게 그 박정희 집권기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겪어오면서 군사정권 동안에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건 사실 좀 미화된 표현에 가까운 것도 맞죠,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또 YS 정권에서는 정변이라는 용어를 이제 등장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정변이라는 건 어쨌든 삼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정치상의 변동을 정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두 분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쿠데타라 생각할 수도 있고 혁명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공존하는 거죠. 정변이라는 표현은 갑신정변. 그렇지. 그렇게.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그러니까 정변이라는 말은 최대한 사태를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사 반란이 정확한 말인데 아니, 역사를 난도질하지 마세요. 반란군들이 권력 잠깐만, 그러면 갑쌤이 주장하는 그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봉기쌤이 얘기하는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5.16이 군사 반란이 아니면 12.12 그 전두환도 혁명한 거예요. 군사혁명 똑같잖아요. 코스나 과정이 똑같거든요. 군부는 언제나 총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취약한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들고 일어날 위험이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역사는 없어요. 그것은 다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 지도자를 나중에 후대에서 추정한다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군부가 뛰쳐나와도 된다는 명분을 주는 얘기인데 그건 대단히 곤란한 얘기죠. 자, 5.16하고 12.12를 같이 평가했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예, 달라요. 자, 성경 씨 칼을 쓰는데 조폭이 쓰면 이거 뭐야 폭행이고 살인 미수가 되지만 의사가 쓰면 치료하려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구하려는 구국의 결단이고 그렇게 쭉 프로세스를 이어갔다. 그건 혁명이다 이런 얘기는. 박정희 장군한테 의사 면허증은 누가 줬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비유가 뭔가 적절하긴 한데 구국의 결단. 장군이 제일 역사가 증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차근차근 다시 하죠. 들어가도록 하고 네, 그래서요 일부 보수층은 혁명이다, 또 진보층은 쿠데타다. 네, 이런 분분한 의견으로 논쟁하기도 하는데요. 정변이라고 명명된 만큼 우리는 5.16 군사 정변으로 지금부터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변으로 통일. 군사 정변으로 네.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 박정희, 극본 김종필 이 두 분에 의해서 1961년에 제작된 한 편의 흥미로운 드라마가 바로 5.16입니다. 이제부터 얘기할 5.16 군사 정변 관람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면 총리 제2공화정이 무너져서 바로 그 군사 정권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기가 막힙니다. 단 55시간. 이틀 남짓 걸려갖고 권력이 장악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인가 하는 것. 둘째, 박정희 등 반란군 숫자가 겨우 3,600명이었습니다. 65만 군대를 그때 자랑을 했는데 그렇다면 0.5%의 숫자에 불과한 이 적은 수요의 군인으로 도대체 어떻게 정권을 장악했던가 하는 거예요. 자, 5.16 군사정변의 등장인물부터 좀 살펴볼게요. 단연 빛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박정희. 당시 그의 나이는 45입니다. 별 2개. 육군 소장 신분이었고요. 하지만 잘 나가는 군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1960년에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 임명이 됐지만 미군 측에서 반대를 해서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됩니다. 국군 사이에서도 주류 세력에 편승하지 못해서 승진길도 막혔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는 5.16의 실질적인 총지휘자로 화려하게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참 저 군인 시절에요. 그 3년 36개월간 이제 법무관을 하면서 장교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부자 달린 거는 아무 실권이 없다. 뭐 부사령관, 부사단장, 뭐 약간 부자 들어가면 이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60년에 6번 작전 참모부장 이건 괜찮은 거. 이건 스텝이고 괜찮은 자리인데 이걸 작전 참모부장을 미군이 반대했다는 건 미군 입장에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거고 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냐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2군 부사령관 이거는 사실 나가란 얘기. 나가란 얘기. 소장으로 옷 벗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에 당연한 게 남로당원이었기 때문에 남로당 연락책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력이 있다가 사면이 된 케이스니까 언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하고 위험인물로 이미 지금의 뭐 종북이라든가 간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오늘 내가 남로당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국군. 왜냐하면 빨갱이들이 밤엔 넘어오고 낮에는 국군이 지배하고 이러니까 이쪽 편 들었다 이쪽 편 들었다 이래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고. 박정희 장군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름의 소신이 있었을 박정희 거예요. 장군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전쟁통에 나는 봉기 선생님 이렇게 남로당을 옹호하는 걸 아니, 진짜 처음 봤어. 아니 살기 위해서 빨갱이도 했고 살기 위해서 국군 편도 들었고 그랬어요. 그걸 그냥 단편만 보고 너는 빨갱이다. 너는 뭐 애국지사다. 이렇게 한 지금 상황하고 달라요. 모르고서 낸 거야. 그러니까 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올바른 얘기도 하시네. 그러니까 난 당황스러워. 조선 왕조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은지 씨. 태조 이성계. 이성계잖아요. 근데 아니야. 왕인 이성계가 설계한 게 정도전. 아니라 그렇지. 정도전이 설계. 막부에서 쫙 작전을 다 짭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사실상 추대된 인물인데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5.16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설계한 사람은 JP. 그 당시 36살의 중령이었어요. 젊었다. 36살의 중령이 사실상 설계를 중령인데 옷을 벗은 중령이니까. 옷을 벗은 중령, 예비역 중령이죠. 밀려난 중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극상 사건을 벌여요. 왜냐하면 지금 군부 수뇌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래서 민간인 신분이 되자마자예요. 아, 그러니까 열받았지.
이거는 안 되겠다. 군도 문제가, 나라도 문제가 있지만 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5.16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 훗날. 나는 혁명의 아버지였다. 이 말이 뭐예요? 혁명을 내가 잉태시킨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자기가 자부를 한다고. 뭐 박정희 대통령과 JP는 육사 선후배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라는 거 뭐 다 아실 텐데요. 1951년 JP가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딸 박용옥 여사와 결혼을 하면서 한 가족으로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사실 엄청난 것에 손을 잡은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 그럼 그때 소장인 박정희와 그리고 예비역 중령인 JP가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는 좀 정권의 1인자, 뭐 군부의 1인자를 좀 쳐내고선 넘어갔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당시에 이제 군부의 최고 실권자가 누구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입니다. 근데 장도영과 박정희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게요. 장도영이 당시에 39이에요. 박정희 45이고. 6살 많네요. 장도영이 박정희보다 6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육군 참모총장. 여기 별 둘, 소장이고. 그리고 소장 중에서도 무슨 실권 사단장 이런 것도 아니고 2군 부사령관에 불과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6살 차이가 나는데 계급이 이렇게 차이가 났냐? 그땐 그랬어요. 박정희가 특이하게 중간에 선생님도 하고요. 그리고 막 만주 군관학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사 2기로 들어올 때 이미 30살이었어요. 박정희는.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이 1인자로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소장과 JP는 군사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장도영 총장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도영 총장을 사실상 이 5.16 반란군의 사령관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주력하게 되는데요. 이 5.16 전체 과정에서 제일 많은 의문을 남긴 인물이 바로 장도영입니다. 왜냐하면 장도영이 장면 정권의 총장으로서 반란군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반란군을 업고 본인이 어떻게 정권을 장악해보려고 했던 건지 이 여러 가지 행적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5.16의 성공은 사실상 장도영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5.16 군사정변을 장도영의 행동에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군부 1인자가 육참총장 장도영이었다면 정권 1인자는 당연히 내각 책임자였으니까 장면 총리였고 내각 책임제 하에서도 국가 수반은 대통령이죠. 윤보선 대통령인데 이분은 형식상의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국가 의전 서열 일위만으로 끝인 게 아니라 실권이 좀 있었어요. 내각에 자기 세력이 있었던 거죠.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었습니다. 이때 내각 책임제를 채택을 해서 제2공화정이 출범을 하죠. 그때 당시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로 봐서는 유일한 내각제였는데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이 관계가 사실 원만치가 않았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의원들도 둘로 쪼개져 갖고 싸우는 그런 판이었는데 어쨌든 출신을 먼저 보면 장면 총리는 제1대 주미 한국대사 출신입니다. 학자풍에 반듯하고 모범적인 인물이었고 윤보선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역임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어마어마한 명문가의 적자였어요. 지금도 윤보선 가옥 있잖아요. 예, 99단이 실제로 안국동에 있고 안국동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해외파 장면 총리 국내 이제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출신으로 윤보선 대통령의 쟁패가 있는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인터넷에서는요, 이 장면 총리 사진하고 제 사진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제가 보여준 거잖아요. 비슷하긴 하네. 1961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공화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장면 총리 중심의 신파가 있었고요. 또 윤보선 대통령 중심의 구파가 있었는데 이 신파와 구파 사이에 심각한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그런 윤보선이 못마땅한 장면 총리는 국군 통수권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1961년 3월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 총리에게 사퇴라 이렇게 요구할 만큼 신파와 구파 사이의 대립이요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이르지요. 이때 이제 1960년 4.19 혁명으로 아주 사회 혼란이 극에 달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계각층의 불만 뭐 이런 게 분출됐었는데 심지어 뭐 기자들도 들고 일어나고 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그 노조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정착돼 있지 않을 때야. 네. 근데 서로 노조를 막 만듭니다. 교사도 노조 만들고 기자들도 노조 만들고 이러면서 대학생들이 이런 시위를 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 이걸 대놓고 요구를 해요. 자, 봉 교수님, 얘기 좀 합시다. 일단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가 나빠요? 내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 말에는 뉘앙스가 있는데 장면차 정부 시절에 각종 사회 세력들이 일어나서 노조를 결성해서라고 말할 때 뭐가 되게 나쁜 일처럼 아니 얘기하는데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당시 사회 세력들이 이제 자기 조직을 갖고 싶어하고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지. 자기가 답까지 다 얘기해. 질문이 안 끝났거든? 질문 안 끝났어? 한 시간 해야 돼? 못 들어봅시다. 아주 상습적으로 제2공화정은 무슨 무능과 부패와 사회혼란이라는 거 이게 5.16 정권이 만든 용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나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을 해요. 답에다 댓글까지 다시는 거요? 답 좀 합시다. 물어봤잖아. 그 당시에 노조 결성하고 그 당시를 내가 말하자면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불법 시위는 내가 비난하지만 이 당시는 당연한 사회 불만의 분출이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먼저 끼어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가두 시위가 2,000건에 달았어요.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건 이 당시에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동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자 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거는 정부이고 나쁘다. 이거 지금은 체제 경쟁에서 이미 북한은 졌잖아요. 근데 가자 북으로 하는 게 북한을 동경하는 거예요? 지금 북으로 가자는 건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말꼬리 잡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주장이거든. 아니지. 왜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나뉘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대화해서 통일 연방제를 만듭시다는 충정은 연방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할게. 자, 잠깐만. 박종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완구 총리를 막 이러면서 응원했잖아요. 이거 총리냐? 이완구 이렇게 응원했잖아. 그 다음에 무슨 그거 좀 넣어줘야 돼. 그때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이완구 총리는요, 이제 경찰로 이때 드디어 이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 이렇게 되죠? 오늘 계속 이렇게 되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잠깐만 있어봐. 그 며칠 후에 이완구 총리가 온갖 거짓말하게 드러났어요. 그 후에도 박종진이가 이완구 총리는 뭐 이러면은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 후에는 안 그러세요. 예. 그 후에는 안 그러잖아요. 자숙하시더라고요.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이 당시에는 가자 북으로 괜찮아. 그러나 지금 가자 북으로 하는 거는 인권 탄압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김일성 저 3대 부자한테 그러니까 가자 북으로 하냐. 아직도 그러니까. 가자 북으로를 외쳐요.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안 가서 되지. 북하고 손잡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자. 민중끼리.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는 들으면서 어쨌든 갑수 선생님은 어쨌든 이 사회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웠다는 걸 어쩌면 약간 나중에 군사정부의 프로파간다 같이 약간 이해하고 그게 계시는 반복되니까.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군 내부도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했던 게 장성특급 군인이라는 사람들 산의 나무 자기 관할 지역에 산의 나무를 팔아가지고 착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또 군 보급품 빼돌리고 이거 보급품 빼돌리는 거는 한국 전쟁 당시에도 굉장히 큰 문제였죠. 보면 그때 국민 인구 이런 것 때문에 몇십만 명씩 굶어 죽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전시임관되고 이런 사람들 제대로 교육 안 받은 사람들 올라오고 이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나침반 없고 독도법을 못 해가지고 지도 찾고 지도 보고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엉망진창이야. 이런 엉망진창이었고 이런 심각한 수준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뭔가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어차피 5.16을 그냥 5월 16일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냥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오늘 좀 합의점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박정희 소장과 JP가 어떤 작전을 세워서 성공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5.16 군사정변 86일 전 거사 결의 가슴에 품은 뜻을 꺼내어 맹렬히 전진하라. 박정희와 JP가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거사를 결의한 것은요. 5.16이 일어나기 불과 석 달 전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은 당시 군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정계의 정쟁과 분열, 무력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곧바로 반란군 포섭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JP가 각 부대 지휘관들, 대대장들을 만나서 혁명을 같이 하고 함께 죽자라고 제안을 하면 거절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JP 육사 동기 8기의 16명 그리고 9기 4명을 비롯해서 29명의 핵심 인물이 모였는데요. 이때 가장 막내로 명단에 올린 사람이 11.5 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최후를 맞이했던 당시 28살의 대위 차지철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네, 핵심 인사 대부분이 중령급이에요. 중령급 지휘관들이니까 자신의 예하부대 일을 다 소집해봐야 3,600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00명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 많았어요. 네. 그때 설계자 JP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혁명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합니다. 약간 그 특유의 허세 내진 각오, 맞는 얘기. 의지를 다지는 근데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안심을 시킨 거예요. 사단장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3,600명. 그러니까. 사단이 보통 10,000명인데. 자, 5.16 군사정변 39일 전 물실호기.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겁니다. 당시 뜻을 모은 핵심 인물들은요, 명동의 한 호텔 옥상에서 다 모였는데 이날 JP는 이 큰 거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정말로 그 옥상에 우리가 한 50명이 모였죠. 거기에 박 대통령 내 모시고 가서 군고든 바로 그분 이분이다. 내가 그랬죠. 그게 막 되는데 그럴 줄 알았다고. 그날부터 직접 박 대통령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최근 JP가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날 박정희 소장이 등장하자 함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고 하고요. 만세 소리도 여러 차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박정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자리에서 박정희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나라를 구할 절호의 기회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짧은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5.16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군인들 50명이 명동의 호텔 옥상에 모였는데 그걸 군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이미 정부가 충분히 살만한 시간이었는데 39일 전이면 이때도 한 부대도 파악됐어요. 아니고 여러 부대에 있는 중령급 지휘관들이 50명이 모인다? 군대에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때 당시도 파악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게 당시는 이념 대립 시기였기 때문에 내부에 적색 분자 색출로 아주 그물처럼 망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아니, 몰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란군들이 모여가지고 모의하고 있다는 게 귀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때 장명 총리한테 왜 그 얘기를 듣고서도 뭐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던 걸까요? 일단 군사 반란 있다 하는 정보가 정권 수뇌부한테 계속 들어간 거는 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누구랑 거사를 준비하는지 인물 조직도가 쫙 다 입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좀 내칠 수도 있죠. 그럼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장면 총리 입장에서는 일단 철저하게 수사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세우질 않았어요. 군사 반란 있을지도 모릅니다. 쿠데타 모의가 있습니다. 박정희나 뭐 누구 등등등등 수상합니다. 올라올 때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박정희 장군을 모략하려는 정보일 뿐이야. 하고 치지도에 했다는 거죠. 사람이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보면 주변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얘기를 충분히 해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실 뭐 장면 총리는 뭐 성실하고 또 원만한 어떤 일처리를 보여주는 또 청빈한 총리이기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성직자형 정치가였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은 지독한 숙미주의자가 됩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반란 정보를 접할 때마다 미국을 믿은 거죠. 그 당시 우리 주한미군 숫자만 생각해봐도 미군의 동의 없이는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데 어떻게 쿠데타를 하겠어? 라면서 말끝마다 미국 타령만 할 뿐 진짜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게 우선 첫 번째 5.16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제 하나겠죠. 생각엔요.
군사 쿠데타가 뭘 의미하는지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 내부에 여러 가지 권력파끼리 쟁탈전 벌이는 쯤으로 중국의 왜 군벌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위에 황제를 건드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위에 정치 권력은 있는 가운데 밑에서 지네들끼리 싸우면 잘 봤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내 거 만들려고 해다가 바보짓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47년, 8년에도 군대 내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 많았거든요. 태능에서 막 그 부대끼리 해가지고 막 100명, 200명씩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군부의 실권 다툼이지 여길 건드리진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장군이라는 사람이 육군 소장인데도 별 볼 일 없는 보직이었거든. 그러니까 설마 박정희가 무슨 깃발 걸고 나가봐야 나라를 지가 뭘 하겠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고 뭐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모여서 뭐 술 먹으면서 뭐 한다는 첩보를 들었어도 쟤네들이 뭘 너 한번 해봤자 미군이 해봤자 들어오면 어차피 바로. 미군 들어오면 바로 끝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니 미군도 부를 필요가 없이 밑에 여단 하나 움직여 해갖고 진압했으면 왜 진압이 안 돼? 바로 되지. 5.16 군사정변 이틀 전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자, 5월 14일 오전에는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이 반란 계획을 확정짓는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소장은 D-Day를 5월 16일 새벽 3시로 선언하고 최후 1인까지 싸워서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당부를 했고요. JP 등 29인의 반란군은 비장한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하루 전 진인사 대천명 모든 운명은 하늘에 맡긴다. 혁명 공약문 초안을 완성한 JP는 박정희에게 최종 보고를 하는데요. 반공체제 재정비, 미국과 유대 공고, 부패와 구악 일소, 민생고 해결, 국토 통일. 5개 항목에 대해 박정희는 좋구만이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항목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 과업을 성취한 후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거 멋있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근데 이게 멋있네. 나중에 결국 발목을 잡는 이걸 JP가 끝까지 빼자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끝까지 넣자고 해서 넣었죠. 그 당시 생각으로는 구국의 혁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진심이지 않았을까요? 진심이었으니까 이 나라를 마지막 끝까지 구한다는 넣자고 심정으로. 했을까 근데 뒤에 가서는 마음이 바뀌었나? 아니 그 욕심이 좀 생겼겠지. 나중에 마음이 왜냐하면 바뀐 건가? 그 욕심이라는 통치의 욕심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해야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성취감의 욕심이. 그 시점이 문제였던 게 뭐냐면 과업을 성취한 후라고 돼 있잖아요. 보면은 저는 과업을 성취한다는 게 정변 이후? 정변만으로 어떻게 반공체제를 재정비하고 미국과 유대를 공고하고 하겠어요. 이 말은 한 10년 정도는 내가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이후에 정변이 성공하고 나면 원대 복귀하겠다 이 말이 계속 발목을 잡아요. 63년 대선 출마 당시 했던 발언인데 이때 군복을 벗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니 공약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라고 사실은 비겁한 변명을 한 셈입니다. 네, 드디어 5월 16일 자정이 다가옵니다. 박정희 소장은 가장 소조용한 시간에 기습적으로 일을 치르기로 결정하는데요. 네. 하룻밤 사이 세상을 바꾸기로 했던 그들의 계획은 첫 번째, KBS 방송국을 점령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거였고, 둘째, 국회를 점령해서 입법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총리 숙소, 중앙청을 점령해 행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서대문 형무소 점령을 통해서 사법권을 장악하면서 삼권을 손에 쥔다. 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해서 제2공화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요.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사법권을 장악하는데 서대문 형무소를 점령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를 진압한다는 게 거기에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문을 많이 당했고 그러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걸로 서대문 형무소로 다 집어넣겠다는 거. 서대문 형무소를 점령을 해야 만일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집어넣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엄령을 딱 하면 계엄령을 딱 선포를 하는 순간 주요한 인사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넣어놔야 되는데 넣을 때가 서대문 형무소 아니었나 싶어요. 실제로 중앙청에 제일 가까운 곳이기도 했죠.
과연 그들의 엄청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 서울을 순식간에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1961년 5월 16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월 16일 자정.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군사정변의 시작을 알립니다. JP는 안국동에 있는 광명인쇄소에서 30만 장의 혁명 공약서 인쇄를 서둘렀고 박정희 소장은 영등포에 위치한 총지휘본부 육관구 사령부로 향했는데요. 같은 시각 김포 해병대 1여단 1,500명, 김포의 공수특전단 600명 등 반란군의 선발 부대들이 탱크를 앞세우며 서울 시내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5월 16일 새벽 3시 20분. 제1작전 한강 인도교를 돌파하라. 반란군에게 한강 인도교는 서울 시내를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었습니다. 당시 한강 다리는 기차가 다니는 한강 철교가 있었고 오늘날의 한강 대교인 한강 인도교 단 2개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려고 하면은 한강 인도교를 건너서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2천여 명의 반란군은요 인도교 남쪽 입구에서 서울 시내 진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강 인도교에 집결한 게 반란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사계획이 바로 전날 밤 10시에 이미 장성일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미 전달이 된 거죠. 발각이 돼서 한강다리 사수명령을 내려서 헌병 한 50명 정도가 7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헌병 측은 총장님 명령에 따라서 어떠한 부대의 통과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완강하게 제지를 했어요. 반란군 측에서는 헌병이 계속해서 막으면 밀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중이어서 양쪽 모두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월 16일 새벽 3시 30분. 반란군이 한강 다리를 건너느냐, 헌병이 다리를 사수하느냐 대치가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반란군이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겨냥해 일제 사격을 시작했고 양측의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해병 6명과 헌병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육관부 사령부에 출발한 박정희 소장이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네, 날이 밝기 전에 한강 다리를 넘지 못하면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란군은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소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포를 쏘죠. 나중에 JP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 어떻게 했냐면 헌병대 쪽에서 총알이 날라왔대요. 총알이 날라오니까 박 소장은 총알을 무시한 채 다리를 앞장서서 쫙 걸었다.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침착한 솔선수범이었다. 나를 따르라는 박 소장의 결의는 극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이거 그거 JP가 증언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 나폴레옹인데 홍콩 느와르 영화인데. 그렇지. 사직생으로 가면 총알도 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깐만. 근데 홍콩 영화는 뭐 뛰어도 다니고 숨어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총을 피했다고 치는데. 그건 홍콩 애들이고요. 박정희 장군은 그냥 갔다는 거 아니야. 그냥 걸어서 갔다는 거는 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맘만 먹으면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봉규 쌤이 이제 박정희를 좋아해서 미화를 하는 건 좋은데. 미화가 아니 이건 나온 거야. JP가 증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총알이 오는데 총알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갔다면 정상이 아니죠. 왜 정상이 상황을 어떻게 추정해봐야 되냐면 사직생으로 가는 거야. 우리 혁명을 일으키러 가는 거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직생으로. 총알이 날아오는데 근데 날아오면 살 것이다. 지금 총장은 어떤 병력이든 이제 제지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헌병들이 그것도 50명밖에 안 보냈어. 서 있는데 뭐 남모르는 부대가 와. 우리 반란하러 왔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뭐 둘러댔겠지. 우리 다리 넘어야 됩니다. 옥신각신 현장에서 다 그렇게 벌어져요. 별말이 다 벌어진다고.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 탕 쐈겠죠. 총알이 나왔대잖아요. 그런데 서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겠냐고. 다 같은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협 사격이었다. 그렇지. 이게 서로 아직 교전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니까.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해병 6명, 그러니까 세 명이 부상당했다. 이 정도라는 거는 사망은 서로 없어요. 안 죽였다는 이거 거야. 보세요. 진짜 싸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6명하고 3명이 이렇게 부상당한
도전을 했는데 부상이라는 게 도전을 뭐야? 왜 진짜 총을 겨누어서 싸웠다면 이런 결과는 아니에요. 트럭 뒤에서 50명이 아무리 총을 못 맞춰도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박정희 소장이 마음 놓고 걸은 거예요. 근데 250이면 무날까지만. 자, 이런 겁니다. JP가 인터뷰한 내용은 이건데요. JP는 그때 인쇄소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제 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증언을 한 건데, 근데 뭐 다른 기록들도 이렇게 나와요. 박정희 소장이 앞서서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일치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건 당시 상황을 맞는다고 정리해 보자면 총알이 막 핑핑핑핑 오가고 있는데 박정희 소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어차피 죽는 거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기가 죽어 있는 상황인데 나라도 앞서 나가자라고 해서 앞서 나갔던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자칫 위험한 상황에서 하늘은 박정희 소장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각 포천에서 출발했던 육군 포병단이요 한강 북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헌병의 배후에서 포탄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 인도교, 한강대교 남쪽에서 또 분대가 반란군이 있었고 한강 북쪽에서 포병단이 와서 포를 쏘니 야 이제 포위 됐다. 포는 아니고 공포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네, 마침내 반란군은 한강 인도교를 돌파해서 서울 시내로 무사히 진입하며 제1작전에 성공합니다. 이게 좀 너무 쉽게 뚫린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 장도영 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가기 때문인 거죠. 봐줬나? 그러니까 장도영 총장이 그래도 본인이 참모 총장이라는 사람이 10시에 여기 올 거라는 거 알았으면 어디서든 병력을 끌어다가 뭐 몇백 명이든 배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헌병 50명 배치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헌병 50명 배치하면서 그럼 뭐 다른 뭐 중화기라도 출동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줘서 보낸 무기가 뭐냐면은 카빈 소총. 그게 뭐예요? 카빈 소총이란 게 뭐냐면은 나무로 된 건데 그냥 기병용 총이라고 보통 하는 거라 가지고 가벼운 총이에요. 카빈이란 게 보통 보면은. 그런데 이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김포에서 해병여단, 공수여단 이런 게 오고 있는데 그걸 막으라고 했던 것이고 트럭으로 차벽을 치되 차 한 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둬라. 그게 뭐야? 라는 게 오더로 내려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애매모호한 명령 자체가 이 육참 총장으로서 장도영이 과연 반란군을 조기에 진압할 의지가 있었느냐. 좀 더 나간 사람들은 오히려 형식적으로 신용만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그러니까 평가받는 신용인 거죠.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헌병을 보냈다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검문소잖아, 헌병. 저쪽에서 만약에 반란군이 온다 그러면 진압할 전투부대 요원을 보내고 그것도 한 그러게요. 몇백 명 보냈어야 맞잖아요. 헌병대는 뭐야? 기율 잡는 데 아니에요. 경찰이죠, 군대 경찰. 얘네들 말 안 들으니까 잡아라고 50명 보낸 거야. 그것도 카빈총 거 갖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약하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막았으나 내용적으로는 양수 겹장을 본 거죠. 그치. 헌병이 급해서 다행히 박정희 장군을 어떻게 헌병을 보내냐고. 잡으면 진압이고 못 잡으면 그냥 통과하면 난 또 반란군의 대장 되고. 그러니까 양수 겹장.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장도영 총장이 반란에 사실상 협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또 나중에 또 박정희 측에서는 그 자신들의 혁명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관이었던 장도영 총장한테 혁명 계획서를 보고하고 또 협조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다 이런 주장까지 해요. 근데 이제 장도영 주장은 끝까지 자신이 받은 게 혁명 계획서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요. 어찌됐거나 근데 장도영 총장의 행동은 반란군과 정부 측을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5.16은 양다리가 확실하네요. 네. 5.16은 이분의 공이 제일 크네요. 장 총장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대로 된 혁명 계획서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뭔가 어설픈 그걸 받은 건 메모는 맞아요. 본 거야. 알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 말도 장도영이 없었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헌병을 내버렸다는 것은 무슨 또 양동이 들어가지고서 일부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막아라 하는 거지. 이런 공수부대가 전부 출동을 해가지고 말이야 무장을 해가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을 순간이라고요. 아니 헌병 소대가 중장비 가지고 가서 전투하러 가는 얘기는 없어요. 이건 군대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야. 교통 통제하라 이거예요. 헌병이 교통 통제하는 거지 전투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박정희하고 나하고는요 우리나라를 같이 하자는 그런 모의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러한 처지도 아니고 그런 상황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부대를 하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참모총장한테 와서. 이건 군대 상식 있는 사람이면
그냥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을 할까. 그렇게 또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육군 참모총장은 박정희 수장이 군사를 일으켰다니까 군부 내 말썽꾸러기쯤으로 봐서 필요한 때 내가 얘들을 어떻게 장악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위에 대통령과 총리들도 군부 내 여러 가지 변고여서 나중에 장악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수수방관하다 다 어하고 당한 것 같아요. 자, 5월 16일 새벽 4시 25분 제2작전 장면 총리를 체포하라. 훗날 청와대 경호실장이 되는 박종규 소령의 주도하에 차지철 대위 등 공수특전단 중대장 6명은 제2공화국의 1인자 장면 총리 체포조로 투입됐습니다. 네. 그들은 당시 총리 숙소로 사용됐던 종로의 반도 호텔을 급습하는데요. 하지만 작전은 실패였습니다. 이미 정보를 입수한 장면 총리가 서둘러 몸을 피한 후였던 거죠. 그렇게 피신한 총리는 사건 발생 후 이틀 내내 연락이 두절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면 총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주한미군 관저, 대사관이 미국 있고, 대사관. 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그 숙소 그쪽을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건데 이것도 정말 두고보기 아니, 굴욕인데요, 너무? 어쨌든 문이 안 열려서. 그래서 장면 총리가 간 곳이 바로 해화동에 있던 여자 수도원, 이제 깔멜 수도원 찾아가 들어가서 꽁꽁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여서도 그랬겠지만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겠다 해서 간 곳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일단 목숨은 부지하고 봐야겠다 이거죠. 어떤 지휘 계통, 명령 계통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훗날 그 장 총리가 한 말 있죠. 잠시 피신한 안전한 곳에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순여운으로 갔다라는 건데 잠깐 간 게 영원히 총리 자리를 잃는 일이 되죠. 자, 5월 16일 새벽 4시 30분 제3작전 KBS를 점령하고 언론을 장악하라. 서울 시내에 입성한 박정희와 JP는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 당시 남산에 위치했던 KBS 라디오 방송국 점령에 나섭니다. 공수부대원이 기관총을 들고 나타나자 당시 숙직 중이었던 박종세 아나운서는 보도국 책상 밑에 몸을 숨겼는데요. 잠시 후에 벼랑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 아나운서 나오시오. 네. 야, 이런 이때 정중한 목소리가 들리자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 박 아나운서 나오시오라는 이제 정중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네, 체념하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JP와 박정희에게서 혁명 공약이 적힌 전단을 건네받고요. 공약 발표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JP와 박정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박종세 아나운서가 혁명 공약을 읽게 되죠.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적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골기군 만세. 그래서 우선 그 JP가 세운 계략대로 KBS 먼저 잡아라 하는 게 성공했던 게 국민들은 어쨌든 당황했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뭐 익숙한 박종세 아나운서 목소리 들으면서 이 혁명 공약이라는 걸 하나씩 발표하는 걸 듣다 보니까 부패한 정치인, 그러니까. 뭐 무능한 우리 뭐 이런 현실 이런 것들 공감하면서 듣게 되니까 일종의 어떤 국민적 신뢰감이 형성된 것이 맞는 것 첫 번째고요.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각 군부에서 이걸 듣고 아, 이 혁명군이라는 것이 결국 입법, 사법, 행정 장악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하나의 작전 신호로 작용해가지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그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있는 여러 주둔 무대들이 이제 걸기하게 했던 것이고 지역 행정기관을 하나씩 이제 어쨌든 계엄 상태로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사실 굉장히 똑똑했던 JP의 첫 번째 작전이 유효타로 들어가게 된 거죠. 5월 16일 아침 7시 제4작전 장도영을 설득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라.
만천하의 혁명 공약을 알린 박정희 소장은 최종 목표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포섭하기로 계획합니다. 육군본부에서 박정희는 장도영 측과 만나서 합동회의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는데요. 장도영 총장은 이번만은 민주당 정부에 충고하는 정도로 하고 병력을 철수시켜 주시오. 거사는 불문에 붙이도록 하겠소. 라면서 말렸지만 박정희 소장은 각하, 저희들의 지도자가 돼주십시오. 저희들은 각하를 모시고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장도영 총장과談판에 실패하자 박정희는 함께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5월 16일 오전 9시. 박정희 소장과 장도영 총장이 청와대로 향하는 그 시간, 놀랍게도 라디오에서는 KBS 9시 15와 함께 계엄령 선포가 흘러나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슬쩍 빠져나온 JP가 남산 KBS로 갔고 일방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해치운 건데요. 게다가 그 포고문의 말미에는 계엄령 선포자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 중장 장도영이란 이름까지 허가 없이 발표합니다. 네, 당시는 뭐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던 시대거든요. 라디오가 전부였어요, 사실. 근데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장도영 총장이 혁명을 주도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이 주도하는 세력이 이미 다 장악했구나. 이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래서 JP가 이제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JP가 일을 저질러 놓고 박정희가 윤보선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얻잖아요. 이렇게 됐다. 예,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저거 12.12 사태 때는 뭐예요? 정승화 체포를 선체포하고 후에 최규하 대통령한테 보고하잖아요. 이런 선례를 남긴 거죠.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제5작전 윤보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라. 박정희와 장도영이 윤보선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서 청와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접견실에서 박정희 일행을 만난 윤보선은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박정희의 거듭된 계엄 추인 요청은 단호히 거절을 했지만 올 것이 왔구나. 이 한마디가 역사적인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거 되게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윤보선 대통령 그 후에 계속 변명을 하죠. 정확한 표현은 온다던 것이 왔구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광보로 당하는구나 이 뜻이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또 혹자는 그게 아니라 윤보선이 기다렸다. 새로운 시대를. 군사반란을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윤석호 그 당시 국방장관이 남긴 그 자선의 글에 이래요. 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박 장군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군사 쿠데타를 굉장히 옹호했다.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 측이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려고 옹호하는 쪽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결국 이제 윤보선 대통령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또 그런 시각 자체도 또 약간 또 부인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게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서글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떨어졌고 당시 어떤 사회적 정치적 혼란상을 생각할 때 당장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서 한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냥 한탄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한탄 쪽으로 이제 얘기했던 건데 하지만 계엄은 제가 하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또 반란을 진압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는 거죠. 5월 16일 오전 11시 순조롭게 주요 기관들을 차례로 장악했던 반란군에게 최대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당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 맥그루더가 장면 정권을 지지한다. 군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군 3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행사하라. 네, 이런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다 또 하나 무서운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수도권과 전방 야전군 전체를 1군이 지휘를 하고 그 사령관이 이할림 장군이었어요. 맥그루더 출동 지시를 받고 이할림 장군이 바로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병력으로 봐서 3,600명 반란군은 간단히 제압이 되겠죠. 이할림 장군이 나선다. 소문만으로도 이제 반란군은 위협을 느끼는 건데 윤보선 대통령이 반란군 진압을 재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족끼리 어떻게 총을 맞대고 이건 분명히 죽는단 말이야. 몇천 명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진압에 반대를 하고 오물쭈물 하는 사이에 이알림 장군이 반란군에게 체포가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네, 계엄령 선포에 주저했던 장도영은 계엄사령관을 수락하라는 중령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서요.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가 상의를 했고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계엄사령관직을 맡게 됩니다. 장도영 총장이 반란군의 선봉에 서게 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허락을 받고 반란군의 선봉을 섰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양다리야. 양다리지. 양다리죠. 이게 양다리지. 이게 뭐 의혹이 아니라 뭐 양다리로 의심을 받기 충분하죠. 그런데 반란이 만약에 성공할 경우는 손 안 대고 코푼 적이죠. 내가 1인자가 되는 거잖아. 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때 억지로 계엄사령관 대통령이 할애서 했다. 대통령이 할애서 했고 억지로 계엄사령관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장도영 입장에서는 바둑에서는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꽃놀이패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다리는 박정희 장군 반란군에 쓱 대놓고 한쪽은 이쪽에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반란이 성공할 수 없게끔 각자의 생각이 있었네요. 그렇죠. 자기 머리 굴리고 있었대. 그러니까 결국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지. 목숨 건데 안 돼. 5월 16일 밤 10시 30분. 결국 윤보선 대통령은 박정희 소장의 요청에 따라 대국민 담화 방송을 합니다. 장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1시 앞이 나와서 이 중대한 사태를 성의 있게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혁명위원회 말에 의하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모든 국무위원들의 신변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말이 성립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그래도 민주국가로서 국무위원들의 신변은 혁명위원회가 보장해 줍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왜 게 쿠데타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윤보선 대통령도 친위 쿠데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자리는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 그럼 육군 참모총장은 정권하고 군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윤보선 대통령은 좀 이렇게 알면서도 좀 은근슬쩍씩 눈 감아주고 이제 결과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화국에서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장면 총리일 텐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그럼 그 시기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장면 총리가 이제 순영원에서 숨바꼭질 하고 있었어요. 이때도요? 이때도 숨바꼭질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그래도 순위원들이 걱정되니까 옆에서 그랬대요. 총리님 그래도 측근들한테는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녀들이 이제 장면 총리가 얼굴을 다 감싸더니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찾았대요. 이제 장도영이가 계엄사령관직을 수락했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이제서야 이제 그랬다고요. 아니 수녀님들이 걱정이 돼서 연락해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데 그냥 얼굴 감싸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쭤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수년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돈댁이에요. 한창우 씨라고 경향신문 당시 사장인데 정치 조언을 늘 하던 그런 입장의 사람이 제일 먼저 연락이 닿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지금 이 사태 앞에서 여기 계시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이게 천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따를 수밖에. 허나 정령 맹세하거니와 나는 쿠데타를 당해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다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잘못이 있었다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대로 하려고 한 그런 잘못밖에 더 있겠나. 누가 잘못했단 말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동문서답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빨리 나와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개인의 가책,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고 있으니까 정치 리더로서 상당히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죠. 아무리 봐도 저는 첫째로는 어쨌든 정치 욕심이 없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제2공화국의 어떤 수반이라 그러면은 정치 욕심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상황을 수습해보자는 의지라도 생겼을 것인데 애초에 그 욕심의 결여가 의지의 결여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은신으로 일관했다는 것 자체는 또 사람이 굉장히 위기에 약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변명의 여지 없이 진짜 이건 역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뭐 나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나약한 총리에 대한 어쨌든 이해는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보다는 약간 성직자에 가까운.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권력력이 없거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뭐 유약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분은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그런데 그럼 이분이 굉장히 욕심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라면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서? 일단 숨어 있으면 안 됐죠. 안 되지. 네. 아니 일단 윤보선 오늘- 대통령하고 만나야죠 일단. 윤보선 대통령하고 만나든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디든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적당한 대로 피해가지고 거기서 국민들 상대로 뭘 하든지 똑같은 장면 91년도 러시아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때 옐친이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바람에 옐친이 결국 나중에 대통령 되고 다 그랬던 건데 이때 상황 판단을 보면 윤보선이 이미 군부 쪽하고 쿠데타고 나고 그런 상황에서. 짬짬이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면이 할 수 있는 길은 필사적으로 주한미군하고 연락이 닿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 대사하고 악원파천 형식으로 정말 대사관 안에서라도 반란군 진입을 했더라면 했죠. 겨우 이때 장면 총리가 뭐 이 사람 제1대 미국 대사니까 그러니까. 뭐 외교를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똑똑하죠. 결단력이 부족하고 뭔가 해결을 못하는 거. 참 그게 무능한 아쉽네요, 거죠. 되게. 정변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의 1인자 장면 총리를 체포하지 못했고요. 미군은 계속해서 진압의 압박을 더해가는 그런 불길한 기운이 남아있는 가운데 5월 17일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5월 18일 아침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5월 18일 오전 9시 서울시내 한복판에 젊은 육사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 행진이 벌어집니다. 육사생도 800여 명과 졸업생, 장교 20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진이었는데요.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결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표대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릉의 배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 화를 받으며 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뚫어진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폭력과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정보를 수립하는 뒷받침이 되고 시기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박정 소장 등 군사혁명의 축사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저때 이미 장도영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이야. 그러네. 네. 뭐 등 떠밀려 맡았다는 게 아니네. 저기 확신해 군사혁명의 주체 장도영 그러니까 뭐 의장으로 이미 나오고. 다음 정권에 자기가 1인자가 된다고 확신에 차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내가 의지로 한 1인자다. 거지 밀려서 한 거 같지 않아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는 그죠? 거지. 완전 착각.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박정희 장군을 위시로 한 저 밑에 목숨 걸고 혁명한 사람들이 볼 때 참 너 참 그리고 오버한다 너 진짜 이렇게 너는 생각하고. 허수아비인데. 그 임태근 아나운서가 굉장한 스타였잖아요. 근데 임태근 아나운서가 직접 중계를 하니까 이거 무슨 국가적 축제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살짝 걸어가는 모습 나죠. 예, 예. 그리고 또 제복을 입고 딱 나오니까 뭔가 좀 신뢰감도 있어 보이고 멋져 특히 보인다는 느낌이 육사잖아요. 들어요. 네. 육사생도들의 시가 행진은 5.16 군사정변을 성공으로 이끄는 확실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시가 행진이 성사되기 전까지 빠밤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11.6 언제부턴가 전두환 전 대통령 멘트는 다 박은지 씨로 가더라고요. 아니 저는 근데 제 시대가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얘기할 때 제일 재밌어요, 사실. 지금 상식으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니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은지 씨가. 점점 빠져들어요? 장점도 조금씩 보이고. 아니 장면 11.6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직후 가장 민첩하게 상황을 파악했던 전두환의 영미남은요. 이미 1961년
그 당시에도 실력을 발휘했죠. 5월 16일 아침에 KBS를 통해서 혁명 공약이 방송되자 육사 교관이었던 전두환은 동창생들을 만나서 혁명군 주체 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보를 교환한 결과 주체 세력이 박정희 소장임을 알게 됐고요. 반란에 적극 가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재빠르게 제이팩에 연락해서 육사 동창들의 결의 사항을 전달하고 차량 지원을 약속받아서 육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육사 교장인 강영우는 나중에 총리가 되시죠, 이분이. 적십자 총세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당시 육사 교장 강영우는 쿠데타에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장교들에게 금종령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전두환은 강영훈 교장이 육사의 발목을 묶어서 혁명을 망쳐놓고 있다고 고발했고 결국 강영훈 교장이 연금되면서 전두환은 시위를 마음 놓고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확실히 이 눈치도 눈치고 통찰력이나 판단력은 있었던 거 같아요. 순발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꾼 대위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육사 생도들을 이끌고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사실. 천부적인 이 찬스 포착에는 천부적인 거야. 그 중요한 그렇죠, 육군 순간에 대위라는 결단을 쫙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대규모 시가 행진은 분명히 분위기에 어떤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육사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지켜본 시민들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 장면 총리의 소재지를 파악한 장도영 총장은 수녀원으로 찾아가서 내각 사퇴에 대한 담판을 벌입니다. 뭐 장도영이야 뭐 이미 반란군 선봉에 섰고 뭐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또 장면 총리는 3일째 숨어서 지내다가 이 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여기에 대한 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장도영이가 권총을 딱 차고 숨은 쥐를 잡으러 가야지. 그 숨은 쥐 누구예요? 장면 총리. 장면 잡으러 간다. 이렇게 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면과 장도영이 만났잖아요. 장도영이가 장면한테 각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빌었대요. 빌으니까 장면이가 말없이 분노의 시선만 째려봤다는 거지. 아유 저걸 내가 믿고선 저걸 내가 육군 참모총장을 시켜줬는데 이거 하나 진압을 못하고 이렇게 분노의 시선으로 봤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설이. 어느 게 답이게요? 저는 둘 다 답일 것 같아요. 둘 다야. 둘 다 답. 쥐 사람한테는 숨은 쥐를 잡으러 가. 이러고 나서 만나서는 각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나마나 그거야.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는 장도영 교수가 필사적으로 자기 옹호를 해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좀 봤는데 수긍이 안 돼요. 네. 그분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게 미국 가서 완전 새로 공부 시작해서 미국의 꽤 괜찮은 대학에 나름 업적 있는 학자로 변신을 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얼치기는 아닌데 적어도 이때 당시 39살의 육군 참모총장이 했던 행동으로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정권 잡고 싶어서 그냥 아무 선택을 했던 거죠. 5월 18일 낮 12시 10분 장면 총리가 마침내 잠적 55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면은 중앙청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각 총사퇴를 발표하고 반란군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각종 포고문을 승인합니다. 이날 오후 1시 장면 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 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 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제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금반 군부 쿠데타 발생에 대해서 우리 일동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하는 바이다. 국민제의에 양해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어서 국회 예산과 함께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을 금지시키고 정부 강요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제2공화국은 11개월 만에 붕괴됩니다. 박정희 소장의 군사정변은 모든 계획을 이루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장면 총리가 회고록에 자기가 모든 이제 사퇴를 하고 모든 책임지고 이제 내각 총사퇴하는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를 지지할 뿐 아니라 쿠데타 진압 방지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었다.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한 것을 알고는 쿠데타가 진압되리라는 희망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라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근데
굉장히 유감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장면 총리는 총리가 된 분으로서 역사의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람인데 그냥 군부가 걸기하면 나라의 운명은 결정됐다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는 정말로 역사의식의 부재라고밖에 말할 이럴 수 수도 없는. 있어요. 자아 성찰로 내가 이끄는 나라는 나는 역부족이었다. 그래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끄는 나라가 결과적으로도 낫고 그게 더 잘 된 거다. 이렇게 자아 성찰하고 나는 자질이 그만 못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1961년 5월 16일에 거대한 소용돌이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후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제부터 5.16 군사정변의 화려한 마무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5.16 직후부터 박정희 대통령 취임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장면 총리가 사퇴한 다음 날 5월 19일 박정희 소장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최고회의 의장으로 그리고 박정희 소장을 부의장으로 추대하고 최고위원 30명 그리고 고문 2명의 새로운 내각 명단을 발표합니다. 최고회의는요,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내각을 지시하고 통제할 권한을 갖고요. 내각의 장관들 역시 현역 군인들로 임명을 합니다. 또 사법, 행정도 최고회의가 지시, 통제한다고 명시를 하는데요. 즉 국가 3권, 행정, 사법, 입법 이 3권을 모두 통합 행사하게 되는 최고 권력기관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박정희 소장이 욕심이 좀 앞섰다면 바로 1인자가 되려고 했을 텐데 바로 1인자가 안 되고 장도영 총장이 최고회의 의장이 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게 혁명이 끝났다 또는 쿠데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이분도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정지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 딱 1인자로 딱 올라서는 순간부터 어쨌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테고 그 사람이 입에 말이 집중되는 상황보다는 뒤에서 하다못해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측의 이런 것도 정리했어야 될 거지 할 게 많았기 때문에 한 두세 달은 내가 이거 물밑 작업해야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복을 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장도영은 거기에 완전히 낚인 거로 그냥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장도영 총장은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자기가 참모총장이니까. 일단 본인한테 와서 이거를 각하합시다. 내가 당신을 옹립하겠습니다. 지도자로 옹립한다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내가 도와줬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겠지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튼 박정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완전히 거세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4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 44일이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 예, 이제 쿠데타를 해서 딱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럼 구성원이 누구냐? 크게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는 장도영의 육사 5기 멤버들. 이 사람들이 사단장, 여단장 이미 현직의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한 사람들. 그다음에 김종필 쪽의 사람들. 사단장, 여단장 아래급들. 그런데 엘리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교육 수준도 높고 그래서 군 내에서는 뭐 머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하여튼 이 두 세력이 함께 있는데 사실 누가 실세겠냐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잡은 세력이 실세죠. 그거죠. 직위상으로는 645기 장도영 쪽 사람들이 높으나 네. 실제로 쿠데타를 한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은 8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에서도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특히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645기 멤버들이 JP를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 서서 개 주는 일이라는 게 JP 계열이 JP가 체포되고 거세돼 버리면 장도영 세력이 그 쿠데타의 결실을 먹어버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치고 나와서 장도영을 반혁명 주자로 체포하겠다 계획 세우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박 대통령도 절단한 건 다 절단한다. 미안하지만 내 생각대로 해야겠다. 박 대통령이 얘기하지도 않고 그날 저녁에 저항처에서 헌병도 호야에 쉬고 있는 장동훈 장관 가서 죄송합니다만 대회 연금을 좀 시켜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연금 시켜놓고 군법에도 형식적으로 좀 했지요. 그래서 희망이 미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보내줬죠. 말을 굉장히 온건하게 지금 온건하게 한 표현하신 거예요. 거야. 온건하게 했는데. 저게 저 살벌한 상황인데 그래.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도영 장군 좀 서로 불편하겠다 싶어서 연금도 좀 시켜야겠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군법에도 좀 했고 미국 간 데서 보내.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 총을 들이대고 죽을래 살래 아마 발로 밟히면서 끌려갔을걸요. 살려만 죽어버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평행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5.16을 12.6에다 놓고 생각을 하고 그 12.12를 신군부가 이제 등장한 걸로 놓고 보면 지금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5.16은 상징적인 거고요. 실제로 5.16이 성공해서 박정희가 집권한 건 장도영 반혁명으로 체포한 거. 장도영 거세가 핵심이에요. 또 정승화 거세. 네, 정승화 거세하고 똑같아요. 정승화 때. 그 이때 그 장도영만 잡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장도영 외에 장도영 계 사람들 44명을 한꺼번에 반혁명으로 하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반혁명으로 잡혀 들어가요. 반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5.16이 성공한 건 이 장도영 체포가 5.16 성공의 끝이지 5월 16일이냐 17일이냐 18일이냐가 아니에요. 맞아요. 굿 포인트. 최고회의가 임시헌법인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공포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한 지 44일 만인 7월 3일 장도영은 의장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박정희가 새로운 의장으로 취임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7월 9일 최고회의는 장도영을 중심으로 한 44명의 장교들이 정부 전복 음모와 주체 세력을 암살하려 했다는 이른바 장도영 일파 반혁명 사건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직접 재판정에 출두해서 장도영의 반혁명 음모에 대해서 증언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장도영을 확실하게 숙청합니다. 근데 나는 장도영을 우리가 계속 지금 뭐 양다리 걸쳤다, 나중에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장 장도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게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렵게 성사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총리와 대통령을 지켰어야 돼요. 그중에 지켜야 될 대상이 총리였어요. 국가 수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개인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은 쿠데타나 외적의 침입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그러라고 군인이 있는 거거든. 총이 날아오면 몸으로 막았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쪽에서 볼까? 저쪽에서 볼까? 그래서 비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입장을 밝혀서 확실히 방향을 정해서 가야지. 의지를 가지고. 괜히 양다리 걸치고 이러면 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박정희에게 토사구팽 당한 장도영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후 1962년 5월 2일 형 집행 면제로 출감을 합니다. 그리고 비운의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석 달 후 8월 29일 나이 40에 미국 망명길에 올랐고요. 미국 올랜도에 정착해서 그 후에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투병하다가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사실 5.16 군사정변 얘기할 때 장도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 해왔던 평가대로 5.16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 그거를 평가절하하고 또 두 번째로 어느 정도 방조한 이런 형태로 인식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그러다가 간을 보다가 박정희와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거세당한 인물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미국에 생활하면서 한 40년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2001년 회고록 망향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본인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이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방조했다는 의혹은 날조된 역사다 또는 억측이다. 자기 방어적인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어떤 사실적인 근거와 일련의 과정들만 본다 하더라도 그 평가 자체는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 맞잖아요 보면은. 그래. 사실 설득이 안 되죠. 네. 자기 합리화예요. 그렇다면은 5.16 당시에 올 것이 왔구나 했던 윤보선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윤보선 대통령은 5.16 직후에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결론으로 하야를 결심하고요. 19일 밤에 성명을 통해서 하야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최고회의 의원 측은 외교상 난점을 이유로요.
왜 윤보선의 하야를 번복해 줄 것을 적극 간청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윤보선은 20일 오후에 예정됐던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하야 번복을 발표합니다. 이후 1년 이상 대통령직을 그냥 유지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장도영만큼이나 5.16에 책임 있는 사람이 윤보선 대통령 같아요.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만 했더라도 그냥 같이 장면하고 같이 하야만 했더라도 이 5.16 체제가 미국한테 어떻게 받아들였을 거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외교적 난점이라는 게 그런 건데 5.16 체제가 돼가지고 윤보선이 하야하면 결국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국가 수반이라는 걸 다른 국가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계속 대통령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외교 수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윤보선 대통령이 그 후 이제 박정희 정부가 독재로 접어들면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한국당에 시작됐을 때 워낙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거슬러 가서 5.16 당시 행적도 이렇게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냉정히 얘기하자면 윤보선 당시 대통령의 처신은 이렇게 좀 기회를 봤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명목상 대통령직에 앉혀놓고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최고회의와 수시로 충돌한 것은 뭐 너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결국 윤보선은 1962년 3월에 하야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윤보선의 하야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윤보선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왜냐하면 박정희 세력과의 갈등이 있었대요. 네. 사실 윤보선이 사퇴한 후에도 박정희 세력, 그 집권 세력에 대한 공격하는데 선봉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2번이나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2번 싸우는데 2번 다칩니다. 63년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네. 67년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데 여기 이제 국민투표로 물론 졌지만. 장도영, 윤보선, 그럼 또 하나 장면 총리는 어땠나요? 좀 애잔해요. 그러니까 쿠데타 후에 이제 총리에서 총사퇴하고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택에 집거하고 있는데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정정법이라고 부르는 정치정화법 대상자가 돼서 여기서 정치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인데 연금 생활을 정정법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장도영 그 반혁명 사건의 연루가 됩니다. 사실은 뭐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연고 거리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징역 10년 선고를 받습니다. 복역하다가 중간에 형집행 면제로 출감을 하는데 이후 내내 죄의식 속에 참회만 하며 돌아가셨다는 건데 1966년 6월 4일 간 경변인가 그걸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해서 장도영, 윤보선, 장명 이렇게 제2공화국의 인물들을 제거하고 박정희 시대 제3공화국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5.16 이후에 이제 7월 3일 박정희는 최고의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8월 11일에는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권력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11월 1일에는 대장으로 진급했고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자 1962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서 청와대에 첫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과정이 전두환 거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스스로 계급 계속 높이고 그리고 최규하 물러내리게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 맡고 그다음에 뭐 선거 치러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똑같이 따라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엔 제3공화국 들이댈 새 헌법을 공포하고 최고위원 전원이 군복을 벗고 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최고위원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군복을 벗는 것이 보다 국정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길이라고 결정했으며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공약 유배가 아니다 라면서 대통령 출마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후 5.16 2년 7개월 만인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는 5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그때 이제 저 대통령 취임할 때 47입니다. 똑같네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지금 똑같네요. 네.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네. 동감생신 꿈도 꾸지 마라.
사실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에 뭐 11.6과 5.16 그리고 12.12까지 비교를 했는데 분명히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걸 좀 한번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결과적으로 군사 반란이라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그러나 5.16은 좀 다소 허술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에게 천운이 따르면서 군사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고요. 12.12는 5.16을 지켜봤던 전두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주도 면밀하게 이뤄진 점이 서로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12.12 이후에 전두환은 8개월 만에 체육관 선거를 치르고 100%의 득표율로 대통령을 차지한 정권 찬탈이란 오명을 벗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5.16 이후 박정희는 1인자로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성과를 내면서 정치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얻은 후에 2년 7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직접 선거에서 국민투표로 당선된 점이 가장 다른 점이죠. 그렇다면은 12.12의 기획자가 전두환이라면은 5.16의 최초 기획자는 JP일까요? 박정희 대통령일까요? 박정희 아닐까?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메이지 유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달가했죠. 일본 역사를 보면서 뭔가 군인이 나서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박정희는 소년 시절부터 가졌던 야망, 꿈 이게 좀 달랐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분을 봤을 때 최고까지 넘볼 수 있는 데가 군인이었고 군인이 된 다음에 뭔가 세상을 뒤엎고 싶고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야심가가 맞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족이나 혹은 브레인으로 JP든 누구든지 활용된 것뿐이지. 아니, 근데 이 전체에는 역사의 자료를 보면요. 5.16을 혁명을 하는 건 JP가 자기네 동기들하고 야 우리 이렇게 모인 거야. 우리끼리 다 작전을 짠 거야. 모은 건 JP가 다 모아. 그렇지. 모아놓고 가만히 있어. 내가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공한다. 설계 작성은 JP가 다 했는데 옹립을 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옹립을 박정희 장군을 옹립을 한 거예요. 설계는 JP가 하고 그러나 둘 다 이 나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엎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는 5.16을 혁명을 하고 안 보지만 세계 혁명사예요. 그 JP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그 사람을 혁명 주체로 안 봐요. 설계자. 그 사람들을 때문에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설계를 했다는 거죠. 육군 중령이에요. 중령이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집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근데 존경하는 지도자 모시고 내가 2인자하고 1인자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1인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지 사장으로 이렇게 스카웃을 했는데 그 점은 바지 사장이 너무 능력이 있는 사람에서 나중에 다 잡아버린 거지. 그 JP가 정계 원로고 또 보수 세력을 뭐 대표하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띄웁니다. 그런데 조금 사실의 곡으로까지 나가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JP가 스스로 내가 혁명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 JP가 혁명의 아버지일 수가 있죠. 혁명의 중요한 설계자이고 정도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5.16을 한 사람은 박정희예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 직전까지의 공적을 살펴보면요. 과거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이정재, 이마수를 비롯해서 정치 깡패를 전부 검거하고요. 전국에 춤바람을 몰고 왔던 캬바레를 적발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또 1961년 5월 22일에는 농어촌 재건을 위해서 당시 농민들이 영농자금을 크게 빚지고 있던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하는 고리채 정리령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1962년 2월 3일에는 울산공업단지 기공식 개최 등 많은 일을 해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원조가 삭감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랑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가서 동갑내기 케네디 설득하면서 5.16의 정당성, 5.16이라는 게 군사 쿠데타지만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무슨 목적을 위해 일어났냐를 설명하고 또 결국엔 한국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가지고 또 이해와 협조를 구해내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성과로 그 단계에서 부각된 거죠.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미 61년 12월 말에 어느 정도 이제 완성한 단계로 갔기 때문에 이게 하나를 업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보통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저력을 확보하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54년이 지난 지금까지 5.16 군사정변에 대한 논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1993년과 95년 그리고 2003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끄러운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물어보죠. 5.16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장관감들, 공직에 오르신 분들이 자기 소신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잘 생각 안 해봤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죠. 비껴가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 견해가 양분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저는 이제 항상 강적들 녹화하기 전에 주변에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오늘 강적들 주제는 뭐예요? 이렇게 되게 관심 있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이게 왜 정변이라고 해요? 쿠데타 아니에요? 뭐 한쪽에서는 쿠데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적들은? 혁명이냐? 쿠데타냐? 형식적으로나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분명히 쿠데타죠. 그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혁명적인 부분도 일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인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저는 재밌는 느낌인 게 5.16 주체 세력들이 아주 길을 쓰고 5.16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을 좋아하나 봐. 혁명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생각이네요. 괜찮으신 거죠? 저는 뭐 분명히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구국의 혁명이었다. 그냥 혁명도 아니고 나라를 구하려는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나라 틀이 그래도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집단 사고를 하는 조직은 군인이 그래도 제일 낫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이 움직여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저는 뭐 구국의 결단이었다. 구국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박정희 소장이 권력 잡고 한 4, 5년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한 내용을 보면 야, 군인이 통치해도 괜찮겠네 싶을 만큼 많은 성과를 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욕심은 좀 부렸지. 많이 나빠진 걸 생각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을 때 구국의 일념을 동의해요. 그러나 이후 제발 어떤 군인도 구국질 좀 하지 마세요. 이후에 모든 구국은 정말 사기였어요. 저는 그 5.16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명백한 쿠데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5.16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가 집권할 때까지 그 상황은 쿠데타가 명확한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뭐 선거를 치르고 뭐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하고 몇십 년간을 혁명적 시기 이렇게 보는 거는 뭐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진짜 쿠데타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논쟁할 의미 없이 쿠데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다시는 이제 군대라는 건 원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폭력이잖아요. 절대 이것 때문에 이제 쿠데타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합리적 명분을 달고도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5.16 군사 정변으로 파란만장하게 청와대에 입성한 박정희 대통령은 5, 6, 7, 8, 9대 대통령을 16년 동안 청와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업적은요,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 면에서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1974년 아내를 잃었고요. 1979년에는 자신이 부하가 쏜 총에 최후를 맞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3남매도 쓸쓸히 청와대를 나와야 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로부터 54년이 흐른 2015년 5월 청와대의 주인공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나란 일과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더욱 많이 할 때겠죠.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을 알린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적이에요.